단돈 몇천 원짜리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주름을 옅게 만들고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 제품은 바로 바세린입니다. 그럼 바세린이 무엇이고 왜 전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왔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실 바세린이란 말은 특정 회사의 제품명이었는데 화장품 성분표에서 자주 보게 되는 페트롤라툼이나 백색 바세린 역시 같은 계열입니다. 바세린은 약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원유 채굴 현장에서 시작된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유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연구하던 화학자가 여러 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쳐 상품화한 것이 시초라고 전해지고 있죠. 정제되지 않은 원유 찌꺼기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바세린은 수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들어집니다. 화장품이면서 동시에 피부 보호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상처가 난 부위에 연고와 함께 바르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레이저 시술 직후에 바세린을 바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세린은 피부를 보호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건조와 함께 탄력을 잃어서 피부가 고민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바세린의 오랜 역사와 세계적인 인기의 비결은 피부에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바세린이 안전한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세린은 정말 안전할까요? 발암물질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여기서 잠깐 바세린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논란이 있습니다. 바세린의 주 원료가 석유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죠. 예전에는 일부 국가에서 그 바세린의 주 성분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의를 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이야기고요.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바세린 제품들에는 철저한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해 물질들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3중 정제 등의 표현을 설명해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는 바세린을 정제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각종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정제된 페트롤라툼은 피부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세린은 분자가 커서 피부에 깊숙이 흡수되지 않고 먹는 립밤이 아니라면 그 양도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검증된 정제 과정을 거친 제품을 쓰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한 바세린이 우리 피부에 정확히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바세린이 그 주름 개선 효과에 뛰어나다고 하는데 도대체 잘 흡수가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수분을 공급해 주지도 않는데 왜 피부가 탱탱해질까요? 이런 궁금한 점 생길 수 있잖아요.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막을 형성해 줄 뿐인데 어떻게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을 도와준다는 걸까요? 바로 바세린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줘 내부의 수분 손실을 최소화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술에 바세린이나 립밤을 바르게 되면 갈라진 입술이 부드럽게 회복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분의 증발을 차단하는 바세린의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장벽은 약화되고 수분을 붙들어둘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가뜩이나 호르몬 변화 등으로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쉬운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물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피부의 수분이 보호막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동안 쪼그라들었던 피부가 부풀어 오르듯이 볼륨감을 되찾으면서 잔주름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실제로 고가의 명품 화장품들도 미네랄 오일이나 페트롤라툼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 페트롤라툼이 말씀드린 대로 바세린의 주 원료죠. 바세린이 저렴한데도 탁월한 기능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다면 바세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세린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성분들과 맞춰서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분과 함께 사용해야 될까요? 바세린 하나로도 충분한 보습이 될 수 있지만 촉촉함 그 이상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계열의 수분크림을 함께 사용하시는 건데요. 이 성분들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먼저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 들어있는 수분크림 혹은 앰플을 바르고 마지막 단계 바세린을 한번 덧발라 보세요.
내부에 공급된 수분이 바세린 막 안에 갇혀서 훨씬 오래 촉촉함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름 개선에 이미 널리 알려진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레티놀 제품은 자극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주면 레티놀에 의한 건조와 자극을 줄여주고 보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지 조절이나 홍조 완화에 유용한 성분이며 지성 피부나 트러블성 피부에도 정말 좋은 성분이 있는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유된 크림이나 그런 앰플을 바른 후에 바세린을 덧바르게 되면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달팽이 크림으로 불리는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피부의 진정 및 재생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장벽을 아주 강화하고 건조함과 자극을 완화하는 데 좋게 됩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다른 제품과 마지막 단계에서 만나야 그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세린만 듬뿍 바르면 생각보다 별로네 하고 실망할 수 있으니까 꼭 다른 보습, 기능성 제품과 함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세린은 얼굴에만 바르는 건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바세린은 우리 몸 곳곳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인데요. 그리고 노화가 드러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세안이나 샤워 후에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발라주면 건조함을 막아주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등 이런 곳에도 발라주면 좋은데요. 각질이 잘 생기고 쉽게 갈라지는 부위죠. 이런 부위에는 바세린을 넉넉하게 발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양말이나 면장갑을 착용하게 되면 보습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입술에 발라도 되는데요. 기존에 바르고 계신 그 립밤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립밤 위에 소량의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주세요. 그렇게 되면 트거나 갈라진 부분이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손톱 위가 좀 갈라지는 분 꺼시랭이라고 하죠. 손톱 위에다가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어도 윤기 있고 깔끔한 손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주의해서 사용할 점들이 있겠죠. 바세린은 어떨 때 주의해야 될까요? 혹시 바세린을 바르고 트러블이나 여드름 같은 것이 올라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분들은 바세린이 오히려 피부를 더 망쳤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바세린은 수분뿐 아니라 피부의 유분, 피지도 함께 막아둘 수 있어요. 지성 피부나 트러블성 피부에 과도하게 바르게 되면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 같은 것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고 주름이 두드러지거나 건조한 특정 부위에만 소량으로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눈가나 팔자주름 등 국소 부위를 선정해서 국소 보습으로 활용해 보세요. 아침보다는 저녁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콩알 정도의 소량만 덜어서 손바닥에서 체온으로 녹인 뒤에 톡톡 두드리면서 얇게 펴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모공 막힘이나 번들거림, 트러블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드물게 바세린 성분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귀 뒤나 팔 안쪽에 먼저 소량으로 발라본 뒤에 24시간 정도 지켜보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바르고 내일 바로 주름이 펴지지 않겠죠. 최소 2, 3주는 꾸준히 발라보셔야지 확실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보면 피부 관리는 단지 화장품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도 크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관심과 애정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밤 세안 후에 수분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을 덧바르는 짧은 순간을 나를 아껴주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혹시 매일 그 약만 먹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병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믿음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혈관 관련해서 만성질환의 진짜 원인과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약은 임시 방편일 뿐이지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먼저 만성질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치료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약은 합병증을 늦추거나 증상을 조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드시면 혈압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근본 원인인 혈관의 탄력성의 문제나 염증 상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저 강제로 혈압의 수치를 조절하는 게 약의 역할인 거죠. 당뇨도 비슷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을 사용해서 혈당을 억지로 낮추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를 계속 갖고 있게 됩니다. 조직의 깊은 곳에서는 제대로 당을 쓰지 않아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것이 쌓이면 결국 말초신경 손상, 시력 저하,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결국엔 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에만 의존하면 결코 완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인 염증, 대사 이상, 비만 등의 요인을 개선하려면 식습관과 생활 전반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혈관 문제와 대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만성 질환은 왜 생기고, 또 수치만 낮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고혈압이란 우리 심장이 혈액을 더 높은 압력으로 내보내야 할 정도로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단지 약으로 수치를 낮춰버리면 당장은 뇌출혈이나 심장 문제 같은 극단적 사고는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몸 구석구석의 작은 혈관들, 즉 말초 조직에는 여전히 저산소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손발 저림, 말초 순환장애 이런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다른 합병증이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됩니다. 또 당뇨의 본질은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이지만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생긴다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대사 이상이 깔려 있어서 세포들이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가 바로 핵심인데요. 약으로 혈당 수치만 낮춘다고 해서 세포들의 저항성이 근본적으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지표는 괜찮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소 부족, 에너지 부족 상태가 돼요. 결국 신경 손상, 시력 손실, 신장 질환 등 각종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지혈증 문제가 있죠. 고지혈증도 약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지방 식사를 하면서 약만 복용하는 경우예요. 밖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계속 높이는데 몸 안에서는 억지로 약으로 수치를 내리려 하니 그 간과 근육 등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약물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두 수치를 억누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쳐야 궁극적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말은 왜 그렇게 자주 거론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도대체 그게 뭐길래 문제가 되는 걸까요? 최근에 2, 3주 사이에 식습관이 혈액 검사 지표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은 그야말로 최근 식생활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150이 넘어가면 위험 신호로 판단하지만 실제로 300에서 500이 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1000 단위를 훌쩍 넘어 5000 같은 극단적인 숫자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면 피를 뽑았을 때 혈액이 뿌옇게 보일 정도라고 하죠. 이렇게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지방 식사를 함께 즐기거나 신체 활동이 없어 계속 먹기만 하는 습관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은 안 먹는데 라고 하더라도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결국 잉여 당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돼 몸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역시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과도하게 섭취하고 그 과정에서 운동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액 문제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떤 지방이 우리에게 해롭고 어떤 지방이 이로운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꼭 트랜스 지방은 피하시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름 섭취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지방을 먹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마가린 같은 그 식물성 기름을 인공적으로 긴 형태에서 그 트랜스 지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공식품인 튀긴 과자나 빵 같은 것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기 쉬워서 아주 최악인 지방으로 꼽히는 게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육류의 기름진 부위, 버터,
코코넛 오일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적당량을 섭취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결국에 혈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불포화 지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메가3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의 올리브유, 견과류, 해산물 등에 포함된 지방인데 이런 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죠. 염증을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 그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오메가6라는 게 있어요. 오메가6는 안 좋은 지방인데요. 현대 식생활에서 가공식품이라 외식에 많이 쓰이는 기름에 오메가6가 많이 있죠. 무조건 해롭진 않지만 오메가3에 비해서 훨씬 많이 몸속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 범이 될 수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트랜스 지방은 반드시 피하고 과도한 포화 지방 섭취를 조절하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을 적절히 채우는 것이 식습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외에 또 중요한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지혈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은 사례가 종종 있죠. 그 이유가 바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백미, 설탕, 과당, 액상과당 이런 곳에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정제 탄수화물은 흡수가 빨라 몸에 잉여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곧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체내 곳곳에 축적되게 됩니다. 과자, 빵, 면, 음료수, 떡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에 반해 복합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요. 현미, 통곡류, 채소처럼 껍질이나 섬유질이 있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서 섭취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에 혈액 속에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죠. 특히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나 과일 농축 시럽은 흡수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거기서 혈관이 망가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음료수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물이나 건강한 차로 대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그 음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성질환에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도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면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최근엔 우울증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가 뇌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와 영양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기관인데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저산소 상태가 생기기 쉬워져요. 뇌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염증 반응과 대사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기력과 우울감, 의욕 상실,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쉬워지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합니다. 미역, 파래, 통곡물,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데 바나나, 콩류, 케일 등에 들어있어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의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또 해조류나 버섯이 몸에 좋은데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뇌까지 맑은 혈액을 공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결국에 마음 건강이라고 해서 단순히 심리적 영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혈액 및 대사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해조류, 버섯 같은 식품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해조류와 버섯은 자연이 준 항염증 보물 창고인데요. 해조류에는 미역, 파래, 김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바닷속이나 습한 곳에서 자라면서 스스로 염증과 미생물을 이겨내는 성분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혈액을 정화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미네랄을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미역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버섯, 특히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표고버섯 역시 그 습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각종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저항하기 위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미역과 표고버섯을 함께 사용하면 염증 완화, 혈관 건강, 미네랄 보충 등의 큰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미역국을 드실 때 들깨가루를
넣으시면 오메가3까지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스쿨 정도만 넣어도 풍미와 영양을 골고루 누릴 수 있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과연 운동이 만성질환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은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운동의 진짜 가치는 칼로리 소모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서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키고 말초 혈관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유산소 운동인 걷기, 자전거, 수영 등 이런 것들을 하면 심박수가 상승하면서 혈액이 구석구석까지 도달하게 되고 노폐물을 신속히 배출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죠. 몸의 대사 능력이 좋아져요. 그래도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지고 당뇨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이 따뜻해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류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온몸 구석구석 혈관을 청소하게 되고 그 찌꺼기들을 배출하게 돼요. 그리고 산소 공급이 쉬워져서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우울감 감소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식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식품은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밖에서 파는 음식은 종종 설탕, 소금, 기름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집밥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외식이나 가공식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곡물과 채소 중심의 식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밥은 흰쌀 대신에 현미밥이나 통곡밥을 선택하시고 반찬은 녹색 채소 위주로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 종류도 끓이거나 볶기보다는 들기름을 살짝 곁들인 무침이 영양소 파괴를 줄이고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육류도 좋은 고기를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육류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를 고를 때도 트리플 A 이런 거 말고요. 3등급 정도가 더 좋고요. 돼지고기라면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처럼 비교적 살코기가 많은 부위가 혈관 건강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일을 활용해서 음식을 조리하시면 좋은데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의 염증 완화에 아주 좋죠. 들기름은 공기 중에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소비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짠맛과 단맛의 균형 또한 중요한데요.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나 전통적으로 구운 소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몸에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짠맛과 단맛은 서로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금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설탕 과잉 섭취부터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식습관만 조금만 바꿔도 약에만 의존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내 몸 스스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건강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우리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어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암 예방 음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정말로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하죠. 특히 암이라는 질환은 누구나 한 번쯤 두려워하거나 주변 분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병이죠. 그런데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치료 중이거나 또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암세포를 약하게 만들고 더 자라지 못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암과 음식의 관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온 말 중 하나가 바로 암은 탄수화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탄수화물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탄수화물이 문제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 걸까요? 먼저 암세포는 빠르게 자라는 세포라서 다른 세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포도당, 즉 당분을 아주 좋아해서 혈당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을 때 이를 재빨리 흡수하려고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정상세포도 에너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의 종류와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들어보셨나요? 나쁜 탄수화물이라 하면 정제된 흰 밀가루,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나 빵, 흰밥 등 섬유질이 거의 제거된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섭취 후에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 게 특징이죠.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통곡물, 현미밥, 채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등이 있는데요. 이런 식품들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섬유질도 많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암세포에게 당을 빼앗길 확률을 줄여줍니다. 암 환자분들이 식단을 짜실 때는 바로 이 혈당 지수와 인슐린, IGF-1 호르몬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질수록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동시에 인슐린 유사성 인자도 자극되어 암세포 성장을 더욱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정리하면 탄수화물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좋은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항암 치료 중이거나 항암 치료가 끝난 뒤에는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항암 치료는 우리 몸의 암세포를 공략하지만 동시에 정상세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 이런 세포들은 소화기 점막에 많이 있는데요. 항암제의 타격을 받아 입맛이 없어지거나 소화장애, 구역질,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죠. 하지만 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 몸의 정상세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즉 제대로 먹어주지 않으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면역력도 함께 낮아질 수 있어요. 항암치료 부작용 때문에 입맛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는 기간에는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환자를 생각해서 영양가 많은 음식을 만들어주지만 환자 본인은 몇 숟갈만 먹어도 금방 속이 불편하거나 토할 수 있어요. 이때 억지로 먹기보다는 오히려 수액 등으로 일시적 영양을 보충하고 이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끼에 밥 한 고기를 뚝딱 먹기 힘드실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 번 소량으로 섭취하여서 몸이 안정적으로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모든 환자가 채식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고기나 생선,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를 조금씩 곁들여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완전히 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하는 통곡물, 채소 중심 식단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식사량이 충분치 않다면 오히려 영양 결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지방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기름기 많은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되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그리고 견과류를 통해서 좋은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기름이 산패되지 않도록 신선하게 관리하고 너무 과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이요법이 중요한 이유는 항암 치료의 효과를 도와주고 치료 후 회복 속도를 높이고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암에 좋다던데 그럼 난 항암 치료 대신 비타민C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은 맞아요. 항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상처 치유, 감기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인정받았어요. 암 환자에게도 보조요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죠. 하지만 비타민C 하나만으로 암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비타민C 역시 고용량을 사용할 경우에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이중작용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용량의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정도 하루에 1000에서 2000mg 정도는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용량의 비타민C 정맥주사는 매우 높은 농도로 투여할 경우에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효과가 항암제만큼은 강하지 않고 투여 방법 및 용량 설정이 아주 까다로워요. 결국 비타민C는 항암 치료의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등의 표준 치료를 대체할 수준으로 삼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들의 식생활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암 투병으로 암과 싸우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활 습관을 정비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굶기 정말 위험한데요. 암세포를 굶기겠다며 극단적으로 공복 상태를 유지하거나 단식에 가까운 식단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정상세포에도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오히려 더 강하게 자랄 빈미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이 과다하거나 고칼로리 음식은 멀리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특히 여성 호르몬이 지방 조직에서 추가로 생산되어서 유방암 재발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 가공육, 과도한 육류 섭취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육과 붉은 고기는 여러 연구에서 암 발생 위험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섭취량을 줄이거나 섭취하더라도 살코기 형태를 선택하시고 조리 시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암이나 여러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김치, 장아찌, 젓갈처럼 짠 음식도 제한하셔야 합니다. 또 몸 상태를 고려한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유, 치즈 등 유가공 식품도 암 환자에게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어요. 우유에 포함된 정상인자가 IGF-1 경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위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이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저지방우유, 두유 등을 적당히 섞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개인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암세포를 약화시키는 5가지 식품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식품들이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암세포를 약화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5가지 식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대체로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가 항암 채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브로콜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뽑은 대표 항암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물질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먹는 방법으로는 튀기거나 오래 삶기보다는 찜기에서 살짝 쪄서 드시는 게 영양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줄기 부분도 부드럽게 손질하여서 먹으면 좋지만 너무 질긴 부분은 식감이 거칠 수 있으니 잘라내시고 나머지 줄기는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세척법도 중요한데요. 잔여 농약이나 먼지가 봉우리 사이에 끼기 쉽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뒤집어서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2-30분 정도 담가두면 훨씬 깨끗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고구마예요. 혈당을 올린다고 들었는데 암 예방에 좋을 수도 있나요? 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노란색, 주황색 빛깔을 띠는 고구마의 속살에는 활성산소 제거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드실 때는 꼭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데요. 영양소를 온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죠. 다만 깨끗이 세척하셔야 되겠죠. 익히거나 구우면 당도가 상승하여서 혈당이 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관리하거나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고구마를 조금씩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심해질 수 있고 변비나 장내가스가 차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본인 소화 상태에 맞춰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역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미역귀가 아주 좋아요. 미역하면 생각나는 게 생일에 먹는 미역국, 또 산후조리할 때 먹는 미역국, 이런 거 생각하시죠. 미역과 같은 갈조류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또 면역력 기능을 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러 논문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역귀가 후코이단의 함량이 아주 높은데요.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자멸, 즉 암세포가 스스로 괴사하거나 죽도록 유도하는 기전이 연구되어 있어요. 물론 사람 몸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미역국으로 끓여 드시거나 미역기를 샐러드처럼 살짝 초무침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은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요오드 과다 섭취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양을 조절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암 예방에 좋은 음식은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빨간색을 띠고 있죠.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노화를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데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역시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발암물질의 작용을 무력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살짝 기름에 볶거나 소스 형태로 조리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흡수율이 10%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토마토를 올리브유 등에 살짝 볶아서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몇 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가 수분 함량이 낮아 라이코펜 등 영양 성분이 상대적으로 농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한 분이라면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토마토는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위염, 위궤양 등을 겪는 분은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암식품 하면 바로 마늘이죠. 마늘은 한국 음식에 정말 빠지지 않은데 항암의 1등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도 항암식품으로 마늘을 손꼽고 있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에 들기도 했죠. 마늘의 주 성분은 알리신인데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니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성되는 성분인데요. 그냥 마늘을 통으로 삼키기보다는 칼로 잘게 다지거나 으깬 뒤에 한 10분 정도 놔두면 충분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살짝 가열해도 어느 정도 성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마늘 특유의 향과 매운맛 때문에 위 점막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 있으시다면 과한 섭취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60대 이상이시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된다고? 의아하시죠?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검사를 다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검사는 필수고 또 어떤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기본 검진이 있죠. 이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일부 암검진 등 다양한 항목을 받아볼 수 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이 흔히 나타나는 만성질환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검진이라는 게 무조건 다 해야만 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에요. 특히 60대 이상인 분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발견해야 할 질환이 다양하지만 모든 검진을 자주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검사들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이나 과잉 진단을 일으킬 수 있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죠. 또 연세가 어느 정도 많이 드신 이후에는 건강검진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진행 중인 병을 일찍 잡아내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해야 된다 하는 필수 검진과 안 받아도 된다 또는 굳이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검진을 나누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건강검진이 있다고요? 여기서 안 받아도 되는 검사들 또는 받았을 때 효용이 떨어지는 검사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의외로 느낄 수 있는데요. 검진은 뭐든 다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들어봐 주세요. 먼저 비추하는 검사 첫 번째는 PET-CT 검사예요.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PET-CT는 온몸의 암 검사를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PET-CT는 매우 강력한 방사선을 쓰고 방사선 물질을 몸 안에 주입해야 하고 비용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 아주 비쌉니다. 원래 이 검사는 이미 암이 확진된 환자들의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항암 치료 경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로 쓰이게 되는데요. 무증상인 일반인들이 혹시 모를 암을 찾기 위해 이 검사를 쓰기에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방사선 노출이 워낙 크고 애매한 병변까지 잡아 추가 검사를 초래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건강검진 목적만으로 PET-CT를 찍는 것은 의학계에도 거의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검사가
바로 이 펫CT예요. 두 번째로 추천하지 않는 검사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복부CT예요. 복부CT 자체에도 방사선의 노출량이 큰 검사인데요. 특히 이 복부 내부는 간, 담낭, 췌장, 콩팥 등 장기가 복잡해서 보통은 조영제를 써야 더 정확히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영제 없이 찍는 복부 CT라면 사실 뚜렷한 영상을 얻기 어려워서 의학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별 소득 없이 방사선 노출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조영제를 쓰는 복부 CT라도 이미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질환이 있거나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보였을 때 시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단순 검사로 접근하는 것은 비용이나 방사선 부담 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이죠. 세 번째로 추천하지 않는 검사는 바로 증상 없이 찍는 뇌 MRI예요. 뇌 MRI는 방사선 노출은 없지만 가격이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입니다. 머리가 좀 아프다, 어지럽다 정도의 애매한 증상만으로 뇌 MRI를 찍으면 실제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혹시 하는 불안감 때문에 추가 검사만 잔뜩 늘어날 수 있어요. 물론 중풍이나 뇌졸중 징후가 뚜렷하거나 의심되는 다른 징후가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지만 그냥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다 수준이라면 우선 신경과나 내과 진료를 봐서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게 맞습니다. 뇌 MRI는 검진 항목으로서 무조건 강력 추천할 만한 게 아니라 증상이 있어야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 추천하지 않는 검사는 암 표지자 검사예요. 종양 표지자 혈액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피를 한번 뽑으면 폐암, 간암, 대장암 등 온갖 암을 미리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가 올랐다고 하여 무조건 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수치가 정상이어도 암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이런 암 표지자 검사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의 치료 경과나 재발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굳이 묶음 형태로 모든 암 표지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치 해석이 애매해지면 추가로 CT, MRI 등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더 많이 들이게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비추천하는 검사는 무증상인 상태의 심장 초음파예요. 심장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은 없어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데 미리 찍는다고 해서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동맥 질환이나 심부전 의심, 고혈압, 부정맥 등의 과거력이 있다면 물론 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무증상이라면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비용 대비 효과도 생각해야 하고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질 차이가 크다는 점도 고려하면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권장할 만한 검사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운동할 때 가슴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두근거림이 심해지는 등의 특정 증상이 있다면 그때 진료를 통해서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저런 검사는 안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방사선 노출이나 과잉 진단 우려가 큰 검사는 특별한 증거 없이 받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해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비추천 검사와 달리 이 정도 검사는 꼭 받아야 한다는 필수 검진도 있으니까요. 이런 비추천 검사를 줄이되 강추하는 검사를 꼭 하셔서 검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60대 이상의 건강관리에 아주 큰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강추하는 첫 번째 검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위내시경이에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2년에 한 번 위암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에 위장 조영술과 위내시경이 나뉘어 있어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반드시 위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 조영술은 조영제만 마시고 엑스레이를 찍는 방법인데 위내시경만큼 정밀하게 병변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가벼운 병변은 놓치기 쉽고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면 또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번거로워지게 됩니다. 위내시경은 직접 카메라로 위를 들여다보며 조직 검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위암이나 궤양 등을 발견하기 훨씬 쉬워요. 위암의 가족력이나 만성 헬리코박터균 감염, 잦은 속쓰림 등의 위험 요소가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꼭 받아야 할 검사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이에요. 국가 검진에서 대장암 검사는 분변 잠혈 검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검사만으로는 미세한 용종을 놓칠 수 있고 잠혈 반응이 없다고 해서 대장암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에 내시경으로 용종을 쉽게 제거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45에서 50세 전후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고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에 용종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주기를 더 짧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대장암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분변 자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내시경을 권합니다. 세 번째로 강추하는 검사는 바로 복부 초음파예요. 복부 검사를 하면 복부 CT를 찍어야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말씀드렸듯이 CT는 방사선 노출과 조영제 부작용 위험이 있어요. 반면에 복부 초음파는 방사선이 없고 간, 담낭, 췌장, 콩팥 등 여러 장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건강검진에서는 매우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대형 검진센터에서도 종종 복부 초음파를 별도 옵션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용을 내더라도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챙겨두면 질환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오차가 날 수 있으니 영양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하거나 판독하는 곳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으로 강추하는 검사는 바로 갑상선 초음파예요.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에게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 시에 작은 수술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늦게 발견하면 수술 범위가 커질 수 있어요. 갑상선 초음파는 검사 자체가 간단하고 안전하고 검사 기간도 길지 않아요. 젊은 층에서도 2년에 한 번 정도 받기를 권장하는 추세인데 60대 이상이어도 정기적으로 확인해보면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추하는 검사는 바로 뇌 MRA 검사예요. 혈관 검사죠. 앞서 뇌 MRI가 무조건 좋은 검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 혈관만을 집중적으로 보는 MRA는 뇌 동맥류라고 하는데 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푼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뇌 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뇌 동맥류가 파열되면 뇌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성이 떨어지면서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흡연력이 있거나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60대 이후에는 한 번쯤은 꼭 MRA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강추하는 검사는 여성 건강을 위한 질식 초음파예요. 국가검진에 자궁경부암 검사는 포함되지만 자궁 체부나 난소까지는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자궁, 난소에 혹이 생기거나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산부인과나 검진센터에서 질식 초음파로 내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난소암 등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어지기 쉬운데 초음파로 확인할 때 혹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검사 조치가 가능하게 되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비추하는 검사는 걸러내고 강추하는 검사만 받으면 그만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요. 검사하는 시기와 검사 환경 그리고 나이별 필요성 등이 있어요. 검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도 무척 중요합니다. 보통 국가에서 2년에 한 번 받으라고 한 검진을 미루다 보면 11월, 12월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전국의 검진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서 병원이 북적이고 검사 자체가 너무 빠듯하게 진행될 확률이 크죠. 내시경처럼 숙련도와 꼼꼼함이 중요한 검사는 이럴 때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검진을 1월에서 6월 사이 여유 있는 시기에 예약하시면 훨씬 더 여유롭게 꼼꼼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시경과 초음파는 특히 사람이 직접 눈과 손을 쓰는 영역이라 검사하는 의료진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시경은 소화기내 전문의가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는지, 초음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 판독을 해주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진센터 홈페이지에서 의료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면 좋고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어느 선생님이 내시경을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혹시 예약이 길게 밀리더라도 좀 더 숙련된 의료진과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조기 발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구체적으로 아프거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검진에서 대충 골라서 받기보다는 바로 해당 과로 진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MRI나 CT 등을 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지속적으로 아프다면 바로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고 전문의가 MRI를 권하면 그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괜히 검진 프로그램에서 관절 MRI를 선택하게 되면 비용이 크게 늘고 결과를 보더라도 정형외과적 치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단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대사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아주 취약하게 되는데요. 국가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이니 그 주기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6개월에 한 번쯤은 병원을 방문해서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등의 수치를 제때 파악하고 관리한다면 큰 병으로 진행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리고 건강 상태가 특정 기준을 넘어가면 검진으로 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 검진은 보통 75세 전후까지 권고하고 대장암 검진도 80세 전후까지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이후에는 발견되어도 실제 치료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 통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가족력, 다른 질환 등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80대여도 전반적으로 건강하시기 때문에 계속 검진을 받으시면서 질환을 조기에 잡고 적극적인 치료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여러 중증 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께는 검진 자체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 검진 졸업 시점은 주치의와 상의에 결정해야 하고요. 이제 나이도 많다 보니 다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이 시점에서 발견했을 때 치료 이득이 있는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